네, 안녕하세요. 제니슨 컴퍼니 CSA 팀 송명훈입니다. 앞에서 저희 팀 김경렬 매니저님이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어서 보안 환경에서의 AKS 클러스터 구성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AKS 클러스터 아키텍처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일반적인 AKS 클러스터를 저희는 퍼블릭 클러스터라고 부릅니다. 이런 퍼블릭 클러스터에서 API 서버는 인터넷망을 통한 퍼블릭 경로로 접근합니다. 쿠버네티스 내부에서의 통신은 모두 암호화된 HTTPS를 사용하고 AKS에서 API 서버에 접근 가능한 공인 IP 주소를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의 경우에는 애초에 외부 인터넷망에서 API 서버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폐쇄망 구조가 요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융권 환경이 그렇고, 금융권이 아니더라도 저희 팀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의 경우에 구축 요건에 폐쇄망 구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AKS는 프라이빗 클러스터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프라이빗 클러스터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프라이빗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AKS 클러스터가 배포된 애저의 버추얼 네트워크 안에 API 서버와 연결된 프라이빗 엔드포인트, 일종의 닉이 생성이 되고 사설 IP 주소가 할당됩니다. 이 사설 IP 주소는 애저의 프라이빗 DNS 존을 통해서 DNS 레코드와 자동으로 매핑되면서 API 서버의 접근은 이 프라이빗 엔드포인트와 프라이빗 DNS 레코드를 통한 사설 통신으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던 API 서버의 퍼블릭 엔드포인트로는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사설 네트워크 내에서만 큐브 컨트롤을 통해서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관리자는 애저 내에 위치한 점프박스 용도의 VM에 접근하여 큐브 컨트롤을 사용하거나 또는 SSL VPN이나 애저의 P2S VPN 등을 통해서 사설 네트워크의 IP 주소를 할당받아야만 클러스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컨트롤 플레인과 워커노드 간 통신은 큐브 컨트롤을 사용한 통신은 모두 폐쇄망 내에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서 애저 포탈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그 AKS 메뉴 중에서 쿠버네티스 오브젝트와 관련된 부분들은 프라이빗 클러스터라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애저 포탈에서 프라이빗 클러스터의 쿠버네티스 오브젝트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설 네트워크 내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프라이빗 클러스터 기능을 사용한다고 해서 클러스터 내의 파드나 서비스 같은 쿠버네티스 오브젝트가 외부와 통신하는 경로까지 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라이빗 클러스터는 컨트롤 플레인의 API 서버의 엔드포인트만 프라이빗하게 사설로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프라이빗 클러스터 기능을 이네이블 하더라도 클러스터의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 통신은 기본적으로 퍼블릭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API 서버와의 통신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의 모든 통신을 사설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빗 클러스터 기능을 사용하면서 클러스터의 아웃바운드 통신 타입을 유저 디파인드 라우팅, 사용자 정의 경로 타입으로 변경을 해주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KS 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아웃바운드 통신 타입이 로드 밸런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유저 디파인드 라우팅 타입을 사용하면 AKS 클러스터가 배포된 서브넷에 붙어 있는 라우팅 테이블에서 사전에 지정된 사용자 정의 라우팅 경로를 통해서 통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라우트 테이블에 인터넷으로 향하는 트래픽의 넥스트 홉을 방화벽, 이 그림에서는 애저 파이어홀이라고 되어 있는 그 방화벽으로 지정을 해서 사용자 정의 라우팅을 구성을 해주게 되면 클러스터의 아웃바운드 트래픽은 모두 방화벽을 거쳐서 방화벽의 퍼블릭 IP 주소를 타고 나가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제 미리 적절한 방화벽 정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AKS 클러스터 내에 워커노드가 배포될 때 워커노드에서 기동되는 시스템 파드들의 컨테이너 이미지가 인터넷 경로를 통해서 다운로드 되기 때문입니다. 클러스터가 배포된 서브넷의 아웃바운드 통신의 넥스트홉을 방화벽으로 경로를 지정하고 그 상태에서 시스템 파드 이미지를 받게 되면 그 AKS 클러스터, 그 방화벽 정책이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AKS 클러스터를 배포할 때 에러가 발생하면서 배포 작업이 실패하게 됩니다. 또한 애저 버추얼 네트워크에서 애저의 플랫폼 DNS 리졸버를 사용하지 않고 VM 형태로 이제 사설 DNS 서버를 별도로 운영하시거나 온프레미스 쪽에 있는 사설 DNS 서버를 커스텀 DNS 리졸버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경우에도 도메인 네임 리졸루션 페일드 에러가 발생해서 AKS 클러스터 배포할 때 배포 실패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사설 DNS 서버에서 애저의 플랫폼 DNS 리졸버로 그 컨디셔널 포워딩, 그 조건부 전단자 설정을 해가지고 이슈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은 아웃바운드 통신에 대해서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인바운드 통신의 경우에는 인터널 로드 밸런서를 사용해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구성하고 방화벽에서 인터널 로드 밸런서의 사설 IP 주소로 데스티네이션 나트를 시키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바운드 통신의 경우에 클러스터 내 어플리케이션의 종류와 실제 쿠버네티스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점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방화벽 앞단에 CDN을 붙여가지고 트래픽 분산이나 캐싱 처리하는 경우 같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의 로드 밸런서 타입 서비스를 구성하실 때 우측 상단처럼 로드 밸런서에 어노테이션을 추가해서 인터널 로드 밸런서로 서비스를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널 로드 밸런서 타입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는 워커노드가 배포된 서브넷의 주소 공간에서 사설 IP 주소를 할당받아서 이 사설 IP 주소를 익스터널 IP 주소로 갖게 됩니다. 화면 우측 중간 부분에 서비스 야물 파일 밑에 있는 큐브 컨트롤러 IP 주소 확인한 결과를 보시면 워커노드의 IP 주소와 서비스의 익스터널 IP 주소가 동일한 IP 주소 대역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고 방화벽의 퍼블릭 IP 주소 중에 특정 포트, 예를 들면 뭐 443번 포트 같은 이런 포트들로 들어오는 트래픽은 해당 로드 밸런서의 사설 IP 주소로 디나트를 시켜주면 인바운드 통신도 방화벽을 거쳐서 들어오게끔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KS에서의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KS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언급드리고 넘어가자면 쿠버네티스는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편차가 큰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편차는 조직별로 모니터링 요구사항을 다양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 클러스터 규모나 토폴로지,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조직의 역할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돼서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계돼야 합니다. 이 장표에는 크게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5단계로 구분했는데 각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번 워커노드의 CPU, 메모리 같은 워커노드의 컴퓨팅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2번 컨트롤 플레인 컴포넌트에 대한 모니터링, 3번 워커노드에서 기동되는 파드 같은 쿠버네티스 오브젝트에 관련된 모니터링, 4번 파드 내에서 실행되는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5번 AKS 클러스터 외의 인프라 모니터링입니다. 4번의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 단의 모니터링이고 5번의 경우에는 AKS 클러스터 외의 리소스에 대한 모니터링이므로 이번 시간에는 레벨 1부터 레벨 3까지의 워커노드 컴퓨팅 자원 모니터링과 컨트롤 플레인 컴포넌트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쿠버네티스 오브젝트에 관련된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워커노드의 매트릭스 모니터링은 애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모니터링 솔루션인 애저 모니터를 통해서 수행됩니다. 애저 모니터는 1분 단위로 매트릭 데이터를 수집하고
최대 90일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매트릭 데이터를 기반으로 애저의 얼럿 서비스를 통해서 사전에 지정한 임계값을 초과하면 이메일이나 SMS 메시지 같은 알림을 통해서 노티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도 있고, 사전에 구성한 자동화 작업이 실행되도록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애저 대시보드나 애저 워크북스로 이 매트릭 데이터들을 시각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90일을 초과해서 매트릭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애저의 로그 아날리틱스 워크스페이스나 애저의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별도로 이 매트릭 데이터들을 저장해서 또는 매트릭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또는 별도의 오픈 소스나 서드 파티 툴로 또는 로컬에 이제 이 데이터를 익스포트해야 합니다. 이 지금 보이시는 차트는 실제 운영 중인 AKS 클러스터의 워커노드 매트릭을 애저 대시보드를 통해서 시각화한 차트고, 이 워커노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매트릭 정보는 노드별 CPU 사용량, RSS 메모리, 워킹셋 메모리, 그리고 노드의 OS 디스크 스페이스, 그리고 네트워크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 량입니다. 다음은 컨트롤 플레인 컴포넌트 모니터링입니다. 현재 AKS에서는 컨트롤 플레인 노드에서 기동되는 컴포넌트에 대한 매트릭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디버깅을 위해서 로그 데이터는 애저 리소스 로그를 통해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로그를 수집할 어, 대상 클러스터에 이 진단 설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현재 보시는 이 테이블은 AKS 클러스터에서 진단 설정을 구성할 때 수집하는 항목 중에 주요 항목에 대해서 애저 문서에 설명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각 카테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는 카테고리 명에서 아실 수 있듯 이제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에서 수집되는 로그입니다. 가드는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와 애저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 기능을 통해서 누가 어떤 토큰을 가지고 어느 네임스페이스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가, 이런 감사 로그를 수집하는 항목입니다. 큐브 API 서버는 컨트롤 플레인의 API 서버에서 로그를 수집하는 항목이고, 그 밑에 큐브 오딧과 큐브 오딧 어드민 항목이 있는데, 큐브 오딧은 쿠버네티스 내부에서 발생하는 get, list, create, update, delete 같은 작업에 대한 오딘 로그를 수집합니다. 가드의 경우에는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의 오딘 로그이고, 큐브 오딧은 쿠버네티스의 오딘 로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큐브 오딧 어드민 항목의 경우에는 큐브 오딘 로그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지만 실제로는 로그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get이나 리스트 작업에 대한 로그는 제외하고 수집하는 항목입니다. 때문에 이 데이터 양은 가장 많지만 중요도는 떨어지는 get 리스트 작업 로그는 제외할 수 있도록 별도로 큐브 어딧 어드민 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큐브 컨트롤러 매니저, 큐브 스케줄러에서 수집되는 로그들이고, 올 매트릭은 아까 워커노드에서 수집되는 매트릭 정보를 90일 이상 저장해야 할 때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이렇게 리소스에서 원시 로그를 수집한 이후에 이 원시 로그를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 가능한 항목은 애저 스토리지 어카운트와 로그 아날리틱스 워크스페이스, 애저 이벤트 허브가 있습니다. 원시 로그 형태에 그대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아카이빙 하도록 설정합니다. 이 원시 로그 데이터를 쿼리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로그 아날리틱스 워크스페이스에 저장해야 합니다. 스토리지 어카운트로의 아카이빙과 분석을 위한 로그 아날리틱스 워크스페이스 이 두 곳에 저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애저가 아니라 서드파티 모니터링 툴이나 오픈소스 툴, 보안 관제 목적의 시큐리티 인포메이션 앤 이벤트 매니지먼트 툴, 보통 CMI라고 부르는 쪽으로 로그를 익스포트하고 싶으시면 애저 이벤트 허브로 보내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애저 이벤트 허브는 데이터 스트림을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애저의 매니지드 서비스이고, 이를 통해서 로그 데이터를 애저 외부로 익스포트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장표의 다이어그램이 이벤트 허브를 사용해서 서드파티 툴 중에서 데이터 도구로 로그를 스트리밍하는 예시입니다. 먼저 애저의 서버리스 서비스인 애저 펑션에 데이터 도구의 로그 수집 API 엔드포인트로 HTTP 리퀘스트를 보내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등록해 줍니다.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데이터 독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데이터 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데이터 독 내의 태깅과 애저의 원시 로그를 파싱하는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AKS 진단 설정으로 로그가 발생되면 이벤트 허브로 스트리밍 되도록 구성하고, 이 로그 스트리밍 이벤트를 애저 펑션을 실행하는 트리거로 설정하면 AKS의 컨트롤 플레인 컴포넌트 로그를 서드 파티 툴인 데이터독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독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오픈소스 스택인 엘라스틱 서치, 로그스탯이 키바나 스택도 이 이벤트 허브를 통해서 로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ELK 스택의 경우에는 애저 펑션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로그스태시의 경량 에이전트인 비츠에서 이벤트 허브 플러그인을 지원하기 때문에 비츠의 컨피규레이션 내에 이벤트 허브 플러그인 정보를 설정해 줌으로써 보다 간단하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애저 외부 툴 말고 애저 내에서 처리하고 싶다고 하시면 로그 아날리틱스 워크스페이스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애저 로그 아날리틱스는 애저에서 수집되는 로그 데이터를 조회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애저 포탈에서 제공되는 로그 쿼리 및 분석 툴입니다. 이 쿠스토 쿼리라는 쿼리 언어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조회하고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쿠스토 쿼리라는 게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인 SQL 문법과 좀 유사해서 사용하시는데 크게 어렵진 않고요. 그 MS 문서가 좀 잘 되어 있어서 사용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워커 노드에서 기동되는 쿠버네티스 오브젝트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프레미스 클러스터에서는 모니터링을 위해서 마스터 노드나 워커 노드에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에서는 일반 사용자의 마스터 노드로의 직접 접근이 불가하고 워커 노드로만 직접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노드로의 직접 접근을 권장하지는 않고 워커 노드에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등의 사용자 단에서 OS 레벨 작업을 진행을 해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링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노드가 증가할 때마다 이 에이전트를 설치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워커 노드에 직접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방식은 사용하기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저에서는 이 워커 노드에 배포되는 쿠버네티스 오브젝트 모니터링 방안으로 컨테이너 인사이트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인사이트는 쿠버네티스 오브젝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워커노드 매트릭 모니터링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매트릭 API를 통해서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러, 노드, 그리고 컨테이너의 메모리와 프로세서의 매트릭을 수집해서 시각화하고 컨테이너의 로그도 수집합니다. AKS 클러스터에서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리눅스용 로그 아날리틱스 에이전트가 데몬셋 형태로 배포되어서 매트릭과 로그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게 됩니다. 장표의 이미지는 실제 그 AKS 클러스터에서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통해 모니터링하는 화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각 노드의 매트릭 정보와 노드에서 기동되는 파드 내의 컨테이너의 매트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해당 컴포넌트를 클릭하게 되면 그 컴포넌트의 대략적인 배포 정보, 그리고 실제 해당 컴포넌트의 표준 출력, 그 표준 에러 스트림도 라이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라이브 로그는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 애저 포털에서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진단 설정을 통한 컨트롤 플레인 컴포넌트 로그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이 컨테이너 인사이트에서 확인한 데이터들은 로그 아날리틱스를 통해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인사이트가 로그 아날리틱스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구성할 때 로그 아날리틱스 워크스페이스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최대 2년까지 로그 아날리틱스 워크스페이스에 로그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진단 설정을 통한 컨트롤 플레인 컴포넌트 로그와는 다르게 이 컨테이너 인사이트의 로그 데이터는 서드 파티나 오픈 소스 툴 같은 외부 툴로는 익스포트할 수 없습니다. 서드 파티나 오픈 소스 툴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집중하시려면 해당 툴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워커노드에서 기동되는 쿠버네티스 워크로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CI/CD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I/CD는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들어보셨을 이 DevOps의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로 지속적인 통합 및 지속적인 배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애플리케이션 개발 단계부터 배포 때까지의 모든 단계들을 자동화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빈번하게 배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DevOps는 개발과 운영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고 협업을 강화하면서 도구를 사용해서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짧은 주기로 배포하고 개선하는 개발 방법론인데, 여기서 빌드, 테스트, 배포의 자동화가 CI/CD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개발자가 신속하게 코드를 변경하고 배포하고 버그를 빠르게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높은 생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래의 그림은 CI/CD의 전체적인 흐름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먼저 CI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I는 Continuous Integration, 지속적인 통합의 약자입니다. 버그 수정이나 새로운 기능들이 커밋되어서 주기적으로 메인 리포지터리에 머지되면 이 해당 변경 사항들이 반영되어서 CI 서버에서 자동으로 빌드가 수행되고 테스트가 수행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소스 파일 위에서 두 명의 개발자가 서로 다른 코드를 작성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서로 변경하다가 나중에 머지를 하려고 하면 머지 컴플리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시간보다 머지 컴플리트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능을 최대한 작은 단위로 쪼개서 자주 머지를 해줘서 코드를 지속적으로 통합을 해줘야 합니다. 단순히 코드만 잘 머지된다고 해서 일이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추가된 변경 사항이 기존의 시스템에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유닛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 등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이제 문제 발생 여부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CI는 이러한 과정들을 자동화해서 빈번한 머지를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머지되는 모든 코드들은 자동으로 빌드되고 테스트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 빠르게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 머지 컨플릭트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최대한 쪼개서 머지를 하는 경우에 이 문제가 발생한 지점을 최대한 좁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훨씬 간편해집니다. 이렇게 CI 과정을 통해서 코드가 통합되고 빌드와 테스트까지 마무리되면 저희는 쿠버네티스 환경이므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배포를 진행해야 됩니다. CD는 배포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ontinuous Delivery라고도 하고 Continuous Deployment라고도 하는데요. 두 가지 모두 이 배포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자동화를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이 자동화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Continuous Delivery는 배포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까지 자동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증계 환경에 올리는 것까진 자동으로 진행하더라도 실제 운영 환경 배포는 수동으로 진행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운영 환경 배포가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까지만 자동화하는 것을 이제 Continuous Delivery라고 합니다. Continuous Deployment는 Continuous Delivery보다 조금 더 자동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더 자동화된다는 것은 실제 운영 환경 배포까지 자동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개발자들의 변경 사항이 CI 과정을 거쳐서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해당 컨테이너 이미지를 바탕으로 검증계뿐만 아니라 운영 환경까지 자동으로 배포가 되는 개념입니다. 운영 환경에 배포하는 것까지 자동화를 한다. 변경 사항이 운영 환경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단위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 같은 CI 과정에서 사전에 잡아야 되는 문제고, CI/CD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테스트를 통해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내 데브옵스 문화를 점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포 자동화를 구성한다고 하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배포를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배포 전략이라고 합니다. 무중단 배포 전략 중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롤링 업데이트, 블루그린, 카나리 배포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롤링 업데이트입니다. 롤링 업데이트는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디플로이먼트 오브젝트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배포 전략으로 가장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된 인스턴스를 하나씩 늘려가고 기존 버전의 인스턴스를 하나씩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아래 그림은 이제 롤링 업데이트의 과정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해당 예시에서 업데이트 되기 전에 디플로이먼트에는 파드가 두 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디플로이먼트의 이미지 버전을 업데이트하게 되면 새로운 버전의 레플리카 셋이 생성되고 레플리카 셋에 새 파드가 추가됩니다. 새 버전의 파드가 정상적으로 기동되면 기존 버전의 파드를 종료시킵니다. 이후에 파드가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다시 새 버전의 파드를 추가로 기동시킵니다. 이렇게 롤링 업데이트는 새 버전의 파드의 숫자가 기존 버전의 파드의 숫자와 동일한 숫자가 될 때까지 새 버전의 파드가 기동되고 기존 버전의 파드를 종료시키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존 버전의 레플리카 셋이 종료됨으로써 업데이트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다음으로 블루그린 배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블루그린 배포는 이전 버전을 블루 환경, 새 버전을 그린 환경으로 부르기 때문에 블루그린 배포라고 부릅니다. 운영계에서 구버전과 동일하게 새로운 버전의 인스턴스를 구성한 후에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새 버전으로 모든 트래픽을 전환하는 배포 방식입니다. 운영계에서 이전 버전과 새 버전 환경이 모두 존재해서 실행 중인 상태여야 되고 두 환경은 버전만 다를 뿐 다른 부분은 동일해야 합니다. 운영계의 블루와 그린 환경이 모두 배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트래픽이 전환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린 환경을 운영계에서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린 버전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롤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블루 그린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운영계의 시스템 자원이 2배로 필요하며 새로운 환경에 대한 테스트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래 그림은 간단한 블루 그린 배포를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디플로이먼트를 블루 그린 환경으로 표현했습니다만은 클러스터를 분리해서 블루 클러스터와 그린 클러스터로 블루 그린 환경을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블루 환경과 버전만 다르고 다른 요소들은 동일한 그린 환경에 해당하는 디플로이먼트를 먼저 배포합니다. 아직 트래픽은 블루 환경에서 처리되고 있고 그린 환경으로 라우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계에서의 그린 환경 테스트가 충분히 완료된 후에 문제가 없다면 로드 밸런서 역할을 하는 서비스 오브젝트의 레이블 셀렉터를 수정해서 그린 환경을 매핑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오브젝트에서 블루 환경으로의 매핑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트래픽 전환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블루 환경과 그린 환경이 모두 유지되는 상태에서 서비스 트래픽의 라우팅을 전환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기존에 있던 블루 환경으로 롤백 처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IDC 환경에서는 트래픽을 그린 환경으로 전환하고 남은 블루 환경을 백업 서버로 유지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 온디맨드로 사용하시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시기 때문에 그 그린 환경에서 서비스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하실 경우에 기존의 블루 환경을 제거함으로써 비용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카나리 배포 방법입니다. 카나리 배포는 카나리아라는 새가 유독 가스에 민감해서 광부들이 탄광 내에 유독 가스 발생 여부를 카나리아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에서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카나리 배포에서는 구 버전과 새로운 버전의 트래픽을 분산하고 이 새 버전으로 라우팅되는 트래픽의 양을 서서히 늘려가면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이 최종 배포 결과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그림은 카나리 배포에 대해서 간단히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이 카나리 배포를 쿠버네티스 쌍에서 구현하는 경우에 서비스 메쉬의 웨이트 베이스드 라우팅 기능을 사용해서 구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웨이트 베이스드 라우팅은 여러 경로에 대한 트래픽을 비중값에 따라서 랜덤하게 분산해주는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을 통해서 구 버전으로 향하는 트래픽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면서 새 버전으로의 트래픽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트래픽 전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이 새 버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이 새 버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트래픽 비중값만 조정해서 이전 버전으로의 롤백이 간편하다는 점이 카나리 배포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데모를 보시기 전에 실제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배포하는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해당 옵션 값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portal.azure.com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애저 포탈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AWS에서는 콘솔이라고 하시는데 그 애저에서는 포탈이라고 부르고요. 이 포탈의 상단 검색바에서 쿠버네티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서비스에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서 크리에이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웹 UI 상에서 배포하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옵션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저는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브스크립션 부분은 이 클러스터를 배포할 구독 부분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리소스 그룹은 실제로 이 클러스터가 배포될 리소스 그룹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데모 리소스 그룹이라고 간단하게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클러스터 프리셋 컨피규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클러스터 프리셋 컨피규레이션은 어, 이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그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클러스터 생성 파라미터 값들을 미리 이제 지정을 해놓은 프리셋들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보통은 이 프리셋을 그대로 사용하진 않고 이 프리셋을 약간 커스텀해서 자기 환경에 맞게끔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스탠다드를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이름은 데모 AKS라고 주겠습니다. 리전은 이 클러스터가 구성되는 리전 부분이고요. 코리아 센트럴로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어벨러빌리티 존은 어, 이 리전 안에 데이터 센터가 3개가 있는데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구동되는 그 노드가 데이터 센터의 어느 데이터 센터에 위치할 것인가,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가 이제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존별로 분산해서 구성할 수 있게끔 지정해주는 옵션입니다. 보통 그 운영 환경의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이렇게 존을 여러 개를
지정을 해서 분산하도록 설정을 해줘야 되고, 근데 이 존 간에도 통신하는데 네트워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존 설정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KS 프라이싱 티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리하고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프리는 말 그대로 이제 무료 버전이고요. 스탠다드를 선택하시면 한 달에 한 월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과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스탠다드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그 SLA를 어베일러빌리티 존을 지정한 경우에는 99.95%까지 보장을 해주고 어베일러빌리티 존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99.9%까지 SLA를 보장하는 옵션입니다. 운영 환경인 경우에는 당연히 스탠다드로 두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쿠버네티스 버전 AKS의 버전은 지금 최신 버전이 프리뷰를 제외하면 1.26.3 버전입니다. 실제 이제 쿠버네티스, 오픈소스 쿠버네티스의 경우에는 이 여기에서 지원한 AKS에서 지원하는 버전보다 더 그 빠른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버전을 애저에서 지원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낮은 버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디폴트로는 1.25.6 버전이 되어 있고 저는 디폴트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매틱 업그레이드 이 옵션은 이제 워커노드의 OS 이미지 버전이라든지 쿠버네티스의 버전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지에 대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레커멘드는 패치 버전을 자동으로 오토로 업그레이드 하게끔 설정하는 게 레커멘디드로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디세이블로 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 쿠버네티스 버전이 올라감에 따라서 쿠버네티스 위에서 기동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버전 호환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티오가 이제 좀 제가 경험한 이슈였는데요. 그 쿠버네티스 버전 이스티오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 버전의 호환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버전이 너무 높아져 버리면 이스티오가 저 버전에 있는 이스티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네트워크가 약간 그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디세이블드로 선택을 해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노드 풀 같은 경우는 이 AKS 클러스터가 앞에서 말씀드린 시스템 노드 풀을 최소 1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배포를 할 때는 하나 이상의 그 노드 풀을 자동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노드 풀에 대해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시스템 노드 풀에 대해서 설정하는 옵션 부분이고요. 노드 사이즈는 체인지 사이즈를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그 노드 풀에 소속되는 노드들의 어, VM 스펙을 여기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 풀에 대해서 스케일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수동으로 스태틱하게 매뉴얼로 지정을 하게 되시면 숫자를 이렇게 스태틱한 숫자로 지정을 해서 그 숫자를 유지하게끔 설정하실 수도 있고 오토 스케일링 옵션을 적용을 하셔서 미니멈 노드 숫자 그리고 맥시멈 노드 숫자를 지정을 해서 그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끔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노드풀 설정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 노드풀의 에이전트 풀이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시스템 노드풀 클러스터를 배포했을 때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시스템 노드풀입니다. 클릭하시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 어, 그 주 노드풀, 메인 노드풀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노드풀 하나 그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 노드풀은 무조건 시스템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OS 타입은 리눅스여야 됩니다. 이 노드풀이 이제 VMSS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드들이 존에 분산될 것인지를 지정하는 옵션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노드 그 아까 앞에서 보신 그 VM 스펙을 지정하는 부분 여기서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옵셔널 세팅스에서 이 단일 노드당 그 파드가 몇 개까지 뜰 것인가에 대한 맥시멈 값을 설정하실 수도 있고 노드당
각 노드가 이제 퍼블릭 IP를 가질 수 있게끔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레이블 설정 부분이 있는데 이 레이블 이제 워커 노드 부분에도 레이블을 할 수 있는데 AKS에서는 노드 풀 단위로 노드 풀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노드들의 동일한 레이블을 갖게끔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가 이제 그 노드 풀 전체의 테인트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그 시스템 노드 풀의 테인트를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시스템 노드 풀의 테인트를 설정해서 어플리케이션 노드풀에서 그 시스템 노드풀로 파드가 들어오지 않도록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크리티컬 레드 온 온리 트루 값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펙트를 노 스케줄드로 선택을 하게 되시면 이 애플리케이션 유저 노드풀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파드가 시스템 노드풀로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액세스 부분에 이제 리소스 아이덴티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리소스 아이덴티티는 이제 시스템 어사인드 매니지드 아이덴티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이 리소스 아이덴티티는 이제 이 AKS 클러스터가 애저의 리소스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 다른 리소스들을 컨트롤할 때 그 AKS가 사용하는 아이덴티티 값을 그 의미합니다. 지금 애저 포탈에서는 그 웹 UI 상에서는 시스템 어사인드 매니지드 아이덴티티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애저 CLI나 뭐 IAC 도구인 테라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시스템 어사인드 말고 그 실제 그 리소스 중에 매니지드 아이덴티티, 유저 어사인드 매니지드 아이덴티티라고 있는데 그 유저 어사인드 매니지드 아이덴티티를 사용하도록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 어스티케이션하고 어서리제이션에 대해서 설정하는 부분들 여기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래서 로컬 어카운트를 설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 탭에서 이제 큐버넷과 애저 CNI 둘 중에 어떤 걸 사용할 것인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시큐리티 탭 부분에 프라이빗 클러스터 체크를 하시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이빗 클러스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 이제 그 퍼블릭 클러스터인 경우에는 그 제한된 퍼블릭 공인 IP 주소만 API 서버에 접근하게끔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래픽 라우팅 부분, 제가 아까 그 프라이빗 클러스터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유저 디파인드 라우팅을 설정해서 애저 파이어로 넥스톱을 꺾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옵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털에서는 지정을 하실 수는 없고 현재로서는 CLI나 그 테라폼 같이 그 API를 사용하는 방식만 현재로서는 그 유저 디파인드 라우팅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티그레이션 부분에서는 그 AKS 자체보다는 AKS와 연동해서 다른 애저 리소스들을 통합해서 사용하는 부분을 지정하는 옵션입니다. 아까 그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도 그 통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여기서 그 클러스터를 배포를 하면서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이네이블 하게끔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와 매니지드 그라파나 이 두 개도 지금 현재 GA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와 매니지드 그라파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사용할 수 있는 리전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주로 유럽 쪽 리전만 사용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트릭 기반으로 알림을 주는 얼러팅을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CPU 사용량과 메모리 사용량에 대해서만 일단은 간단하게 자동으로 설정한 거냐라는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이고 이거 체크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애저 얼럿 부분에서 그 얼럿 액션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커스텀하게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드밴스드 탭에서는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아까 키볼트를 사용할 때, 키볼트 연동해서 사용할 때 CSI 드라이버를 사용할 것인지 체크하는 옵션을 여기서 설정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리소스 그룹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클러스터를 배포하게 되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그 클러스터와 관계돼서 그 클러스터 내부에 있는 그 VMSS라든지 아니면은 라우트 테이블이라든지 뭐 이런 그 클러스터와 관련된 리소스들을 하나의 리소스 그룹으로 묶어서 자동으로 리소스 그룹을 생성해 주게 됩니다. 그 리소스 그룹의 이름을 커스텀하게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정하지 않으면 디폴트로 이렇게 MC 언더바 해서 리소스 그룹 이름이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데, 여기서 MC는 매니지드 클러스터의 약자입니다. 다음은 이제 태그 부분인데 애저 태깅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여기까지 설정을 하시게 되면 리뷰 앤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이 설정하신 파라미터 값들이 어, 유효한 값들인지를 이제 밸리데이션 하고, 밸리데이션이 완료되면 크리에이트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네, 지금 이 제가 선택한 노드풀의 VM 수쿠가 지금 캐파시티가 없다고 써서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동일하게 하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밸리데이션 패스 부분이 뜨고, 그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터 버튼이 활성화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웹 UI 부분에서 이제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부분을 보여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AKS 클러스터를 배포할 때 이제 제가 테스트용으로 배포를 할 때 사용하는 스크립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Azure CLI를 사용을 해서 클러스터를 배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옵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플러그인 큐브는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메인 노드풀의 노드 숫자 지정하는 부분, 그리고 노드풀의 VM 사이즈를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프라이빗 클러스터를 사용하게끔 활성화하는 옵션이고,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에서 그 유저 디파인드 라우팅, 네트워크 라우팅 타입을 지정하는 옵션도 여기서 파라미터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저 CRI 부분이고, 테라폼으로도 이렇게 실제 클러스터를 배포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리소스 블럭에다가 이렇게 디폴트 노드풀에 대한 설정 값들을 집어넣어 놓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그 노드풀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노드풀의 워커 노드에 직접 접근, SSH 같은 걸로 직접 접근할 때 사용하는 그 어드민 유저하고 SSH 키 정보. 그다음에 아까 그 매니지드 아이덴티티 말씀드렸는데 그 매니지드 아이덴티티를 설정하는 부분이라든지 큐블렛에서 또 이제 아이덴티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 큐블렛 아이덴티티를 지정하는 것, 그리고 쿠버네티스 버전, 네트워크 플러그인 정보, 아까 그 큐브넷을 사용할지 애저 CNI를 사용할지 선택했던 부분들과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웃바운드 타입을 유저 디파운드 라우팅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로드 밸런서로 설정했는데 테라폼에서도 설정하실 수 있고 애저 CLI에서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바운드 타입을 사용할 때 로드 밸런서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로드 밸런서의 스쿠를 지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트워크 그 쿠버네티스 내부에서 사용하는 도커 브릿지 사이더라든지 파드가 내부 클러스터 IP로 배포될 때 사용하는 오버레이 네트워크의 파드 사이더, 그리고 서비스 사이더, 그다음에 DNS, 코어 DNS의 서비스 IP 등을 이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애저 포탈에서 보셨던 그 클러스터와 관련된 리소스 그룹들, 클러스터와 관련된 리소스들을 포함하고 있는 리소스 그룹에 대한 이름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고, 이제 나머지 뭐 스쿠티어, 아까 그 프리티어하고 스탠다드 티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티어까지도 현재 테라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